안녕하세요. 양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3월 31일, 3월 30일 날 치러진 우리 응급처치학개론 두 번째 시험 보시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지를 처음 받아본 순간 여러분들 많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 시험지를 받아보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당황하셨을지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많이 걱정이 들었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첫 해 시험과 방향성은 맞게 가겠지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방향성은 같지만 그래도 내용이 조금 더 깊어지고 선지를 고르는 과정에서 일반적 그 23년 첫 시험보다는 좀 그 과정이 까다롭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일단은 시험을 보았으니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왜 답이 그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 40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환자를 올바르게 들어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다 오답률이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환자를 올바르게 들어올리는 방법은 우리가 신체 역학을 이용을 해야 한다. 환자를 들어올릴 때는 신체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부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들어올려야 한다라는 건데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쉽게 답을 찾으셨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우리한테 소중한 허리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리를 사용하지 말고 큰 근육 어디를 사용하라 했죠? 다리나 이런 데들을 사용을 해라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은 맞죠. 무릎을 굽히고 무릎을 굽혀야 한다라는 얘기 했었고 그리고 궁둥부를 내린 자세 그래서 어떤 자세? 스쿼트 자세, 쪼그린 자세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들어 올릴 자신이 없는 경우 도움을 받아 들어 올린다. 그래서 신체 역학을 확인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물체를 확인하고 이게 내가 가능한지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한계를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한계를 확인해서 내 거로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환자를 자신의 신체나 무기의 중심에서 어떻게 가까이 두고 멀어질수록 부상의 위험은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1번을 보셨을 때는 괜찮아. 이번 시험 괜찮아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두 번째 2번 문항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스트레스로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년 첫 기출에 한스셀리의 스트레스의 단계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를 2년 연속 출제할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다른 게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다뤘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한다. 그리고 특정 사건에 의해 발생하며 증상과 징후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수일, 수개월 후에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특징을 정확하게 그냥 다 제시해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축적 스트레스 반응이 있는데 차이가 있었어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이 외상후 스트레스하고 구분하기 위한 건 뭐였냐면 이거는 보면 증상과 징후는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수일, 수개월 후에 발생한다라고 했지만 급성은 사건이 발생한 동시에 또는 직후에 발생한다라는 특징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축적 스트레스는 어떤 단일 사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단일 사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쌓여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이었습니다. 3번도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환자의 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전할 때 구급대원의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을 많이 대하게 되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가족에 대한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게 구급대원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가볍게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정확한 텍스트에 대한 낯선감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가족
대표에게 사망 사실을 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제 환자,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거나 그 환자를 맞이하는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뭐 울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차분하신 분들도 있고 그 많은 가족들이 모인 데서 우리가 환자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많은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족들의 다양한 반응으로 인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유가족의 대표를 한 분을 이쪽으로 모신 이후에 대표로 그 분에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른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으로 사망 사실을 전한다라고 되었습니다. 이게 옳지 않은 거였어요. 뭐냐면 완곡한 표현이라는 게 아마 낯서셨을 거예요. 그래서 완곡한 표현이라는 거는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쓴다라는 표현법이고 그 내용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 대신 정중한 단어나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한테 그 가족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 내용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완곡한 표현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사망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라든지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을 써야 한다. 그래서 완곡한 표현은 아니다. 간접적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고 주관적인 내용을 덧붙이지 않는다. 당연히 출동한 구급대원이 어디 소속이고 누군지를 소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주관적인 내용을 덧붙이지 않는다. 이게 참고문헌에 예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는 뭐냐면 신의 뜻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관적인 내용들을 붙이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적절한 표정과 몸짓 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비언어적 소통이라는 것은 적절한 우리가 몸짓, 눈빛, 그 다음에 어떤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환자, 보호자에게 그것들을 공감하는 형태로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부터 6번까지 법률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법에 우리 시험 범위에 의료 법적 책임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시험에 5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3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령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많이 좀 허탈하지 않으셨을까? 또는 법령이 어렵지 않게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법령 공부 방법이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우리 감염관리 대책에 대해서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23년 기출에 맞춰서 어떤 텍스트 형태의 그런 연습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은 단순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급대원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보고해야 한다. 소방청장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몇 시간이었어요? 48시간. 이거는 한 번만 봐도 되는 건데 우리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행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5번 내용도 제가 기본 이론 때부터 가로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많이 연습을 하고 파이널 자료에도 있었기 때문에 파이널 자료는 없었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답은 찾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일반 구급차에는 붉은색 또는 녹색으로 응급출동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급차에는 응급환자 이송업 등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 구급차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특수구급차와 일반 구급차에 대한 어떤 표식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구급차 전후 좌우면의 중앙 부위에는 너비 5cm 이상 10cm 이하의 띠를 가로로 표시해야 한다. 가로로 이 표시를 하되 구분이 되어 있어요. 특수구급차의 띠는 무슨 색? 붉은색. 그 다음에 일반 구급차는 녹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를 하고 난 이후에 또 뭐냐면 일반 구급차는 붉은색 또는 녹색으로 응급출동이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하지 말아라라고 돼 있어요. 대신 얘는 무슨 내용을 해야 돼요? 환자
후송, 환자 이송이라는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답이었고요. 그리고 구급차 좌우면 중에 한 면 이상.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는 전후 좌우면이었고 여기는 좌우면이었다. 그리고 한 면 이상 이런 것들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답이 2번이었어요. 옳지 않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구조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긴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조대 관련해서 그랬잖아요. 이 구급대보다 구조대가 진짜 복잡하다. 사실 우리는 구급대를 선발하는 시험이니까 구급대를 내야지. 이게 왜 구조대를 자꾸 그럽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대형 특수 재난 사고의 구조 현장 및 현장 주의 및 테러 현장 등의 지원 등을 위하여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조대로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테러 현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테러 대응 구조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직할 구조대였고요. 일반 구조대는 소방서마다 설치하는 게 일반 구조대인 거고 그 다음에 특수 구조대는 소방 어떤 대상물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그거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거였죠. 그래서 화학, 순환, 그 다음에 이런 거 있던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수상고지 우리 잘 기억했던 거 있었고요. 그래서 법령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7번이었어요. 구조의 8단계주 기본 원칙의 순서로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강의 중에 제가 교재에 있는 건 구조의 10원칙이 있고 문제풀이에 또 구조의 단계라는 해설이 하나가 붙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두 개가 조금 다르다. 차량 구조를 어떻게 하는지랑 일반 구조를 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약간 좀 다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조의 10단계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의 10단계로 접근을 하게 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구조의 단계로 접근하시면 일단 우리가 구조의 작업의 단계지만 응급처치는 어떻게 된다? 구조 전과 후는 항상 시행을 해야 됩니다. 구조의 원칙 중에서도 구조 중에 있음에도 응급처치는 시행을 해야 한다. 그 응급처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 ABC에 대한 접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추 고정을 한다든지 심각한 출혈이 있다면 간단하게 지혈을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제 경험을 말씀드릴 때 차량에서 어떤 손상이 있거나 제가 차량에 먼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왜? 환자를 차량에서 고정하고 빼내기 이전에 어떤 필요한 처치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급대원이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조금 더 쉽게 찾으셨을 거고 단순히 구조의 10단계만 기억을 하셨다 그러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답은 현장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처치, 장애물 제거 및 구출하고 이송을 준비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1번과 3번을 많이 고민을 하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 관련해서 여러분들 구조의 8단계 있고요. 10단계 있고요. 구조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교재에 실을 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유사 기출 출제된 바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10단계를 넣었고 그 다음에 또 구조의 단계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준들이 이렇게 막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선 뭔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푸실 때 아마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자, 7번에 이어 8번 연타로 아마 이제 충격을 먹으셨을 거예요. 있었은 아니 참 우리가 이제 그 커리큘럼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을 배웠잖아요. 훌륭하신 분들. 그래서 쿠싱 선생님도 만났고 한스셀리 선생님도 만났고 있었은이 나올지는 참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 총론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시중에 있는 기본서 응급처치학 개론 기본서 중에 총론이 가장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제가 범위를 넓혀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총론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작년에 23년 첫 시험에 10문제밖에 출제되지 않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할 때는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왜? 제가 그 마지막 그 미라클까지 진행하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시험장에서 모르는 내용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당황할 것 같기 때문에 진행한 내용들이 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김없이 당황을 하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남들이 틀리면, 내가 틀리면 남들 다 틀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있었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6%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속상하지 않으셔도 되는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었음에 관련된 내용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을 출동을 하거나 할 때 어떤 다양한 윤리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윤리적인 결정을 할 때 시간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간단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서 그럼 내가 얼마나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인가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어떤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공평성 테스트, 보편 가능성 테스트, 상호 타당성 테스트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첫 번째는 응급구조사가 환자와 같은 입장에 처하더라도 같은 의료 조치 및 절차를 원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환자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환자 입장 생각하면서 나랑 같은데 이게 나는 내가 환자라면 나도 이런 결정을 할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적절 이런 내용들인 거고요. 그리고 보편 가능성은 응급구조사가 해당 조치를 모든 유사한 상황에 적용할지 다른 상황들에서도 이렇게 유사한 상황일 때도 나는 이런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윤리 결정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테스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상호 타당성입니다. 응급구조사 행동이 타인의 앞에서 변론 혹은 정당화를 할 수 있는지를 내가 결정을 했을 때 나는 이래서 이런 결정을 했어. 그래서 어떤 정당화할 수 있는 테스트. 그래서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빠르게 윤리적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테스트 있었은 쌤이 말씀해 주신 테스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게 이거였어요. 환자가 해당 응급처치를 원할 것인지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 같이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러면 공평성 테스트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사기출을 많이 풀어보셨잖아요. 제가 하도 강조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론을 모르고 그냥 문제가 나왔으니까 답을 외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한 내용은 요런 이론이 있었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견인부목을 적용할 수 있는 손상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이건 뭐 1초 컷 문제였죠. 그래서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견인부목 넙다리뼈 몸통 골절이다. 어떤 관절 부위라든지 다리 하부에 손상이 없는 단순 넙다리뼈 몸통 골절일 때 적용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발목 골절, 무릎 골절, 골반 골절은 뭐예요? 결국 견인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금기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9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그리고 10번입니다. 장비 관련 문제가 올해는 좀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흡인기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흡인기는 고정용과 휴대용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구급차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용이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떤 현장으로 들고 갈 수 있는 휴대용 흡인기로 나눠져 있고요. 성인 소아 영하에 따라 당연히 흡인 압력을 재조정해야겠죠. 알맞게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흡인기 사용 전 흡인 튜브를 막아 압력계 음압이 300mm Hg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이게 교재에 보면 재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원이 300mm Hg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 옆에 보면 80에서 200은 사용 압력을 그 정도로 사용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잘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흡인기 사용 전에 흡인기 튜브를 막아 압력계 음압이 잘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하부 기도의 이물을 흡인하기 위해 톤실 팁을 사용한다. 아마 톤실 팁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톤실 팁이라고도 하고 양컷 팁이라고도 하고 경성 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성 팁이라고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경성 팁, 양컷 팁.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끝에 큰 구멍들이 여러 개가 뚫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로 사용을 할 때는 우리 다량의 구토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외상으로 인해서 흡인이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혈액 흡인이 필요한 경우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 그러면 그 위치는 어디가 되겠어요? 상부기도가 되겠죠. 상부기도인 거고 하부기도의 이물을 흡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부기도에서 우리가 흡인하는 그 팁을 한번 여러분들 옛날에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팁을 사용해요? 휘슬 팁, 연성 팁. 그래서 고무로 된 거나 아니면 얇은 플라스틱 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OPA를 삽입하고 나서 그거를 기도 안쪽까지 넣어서 하부 기도를 흡인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거 이 톤실 팁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에 뭔가 조금 더 충실해야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에 접근하는 게 또 좀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었어요. 그리고 11번입니다. 우리 산소 이거는 이제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계산 문제 뭐 GCS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3문제 정도 나왔죠? 이거 나왔고 파크랜드 나왔고 그 다음에 GCS 나왔고 보니까 저랑 같이 한 선생님들이 맞습니다. 왜? 이 산수가 문제입니다. 아니 계산 잘 시까지 이렇게 시험지 올려주신 거 보니까 시까지 잘 쓰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째 답을 이상하게 고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시험 전에 눈에 뭐가 씌면 안 된다. 절대 씌면 안 된다고 했는데 뭔가 시험 시간 때 여러분들 긴장하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 눈에 뭐가 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잔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산소의 용량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안전 잔류량은 항상 같다. 그래서 200 psi다 라고 되어 있고 이게 제시가 안 되면 200으로 가시면 되고 대부분 제시를 해줄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산소통 상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제시를 해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몇 리터로 투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식을 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시를 해준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압력이 1000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소통 안전잔류량 200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산소통 상수 1.56 그리고 나눠서 5리터로 투여를 하니까 이게 답이 249.6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분이니까 결국은 이걸 시간으로 고치면 4시간 10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산수 연습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12번입니다. 우리 재난 관련해서는 여전히 소방에서 관심이 많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3년 기출에서도 일단 환자의 손상에 관련돼서 환자를 구분하는 분류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이 연달아 2년 연속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근데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스타트 분류법에 따른 중증도 분류 시 혼자 걷거나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호흡, 맥박, 의식에는 문제가 없는 환자의 중증도 분류색으로 오른 것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분류하고 색깔까지 알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연습 많이 했듯이 자 일단 우리가 스타트 분류법을 시작하는 방법은 뭐예요? 보행의 가능 여부로 시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보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환자를 무엇으로 분류한다? 비응급으로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녹색이 되겠죠. 근데 환자는 지금 걷거나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비응급은 아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분류가 된 이후에는 스타트 분류법을 접근을 할 때는 RPM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 환자의 분류 단계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쉽게 나왔어요. 호흡, 맥박, 의식 결국 RPM 모두 뭐예요?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RPM 뭐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뭘로 가요? 긴급으로 가게 되고 색깔은 적색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흑색은 이거 우리 지연 환자라 그래서 죽어가거나 죽을 가능성이 높거나 이런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끼고 결국 그러면 남는 건 황색 응급 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13번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통신량의 폭증으로 발생하는 통신 부재 상황을 일컬은 요소로 오른 것은 그래서 재난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 효과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답이 뭐예요? 통신과 관련해서 제가 엑시트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면 따따따따따 그 생각하면 우리 바벨 효과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연합 효과 이런 거는 뭐였어요? 어떤 두 가지의 효과가 나와야 된다.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게 연합 효과였고 지리적 효과 같은 경우에는 재난 현장과 가장 큰 병원이 어떤 의료기관일수록 환자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 그런 게 지리적 효과였고 이중파동 현상은 두 가지 현상이 나와야 된다. 1차 파동과 2차 파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1차 파동 자력 이동으로 가능해서 온 사람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몰리면서 1차 파동이 생기고 2차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 인력에 의해서 구조된 인력 그 환자들이 나오면서 또 그 근거리에 이송되면서 2차 파동이 나온다. 그래서 어떤 두 가지 파동이 제시가 돼야 이중 파동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게 그냥 1초 컷으로 여러분들 풀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 소생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많이 어렵지 않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60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여 구급대가 출동하였다. 의료지도화에 전문 제세동 소생술 중 제세동 가능 리듬이 일단 확인되었어요. 제세동 가능 리듬이 확인되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처치는 뭔다? 제세동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면 제세동 이후에 즉시 해야 될 처치로 오른 것은 제세동이 시행된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어요? 심전도 분석하지 마라. 맥박 확인하지 마라. 뭐부터 해라? 가슴 압박 시행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을 강조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15번입니다. 호흡과 관련돼서도 이것도 많이 연습했어요. 그래서 기관 내 튜브를 삽입한 후에 환기 방법이었어요. 전문기도기가 삽입된 이후에 우리가 호흡 보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누누이 많이 연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눈에 뭐가 씌었을 수 있어요. 왜? 매 6초마다 한 번이라고 하는데 6초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막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해서 다른 말이 있다. 6초마다 한 번이 만약에 안 보이면 뭘 찾아라? 분당 10회로 찾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어요. 그리고 16번입니다. 이것도 빈칸 채워가면서 많이 했죠. 심정지 환자의 소생 후 뇌손상을 줄이기 위한 치료로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3번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을 35에서 45로 유지한다라는 거고요. 동맥혈 이 pH는 우리 7.35에서 7.45로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7.3에서 7.5로 유지를 하는 거고요. 평균 동맥압은 몇 이상 소생된 이후에 환자들한테 이 뇌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혈압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혈압으로 제시가 될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을 100 이상으로 올려야 되고 평균 동맥압으로 제시가 될 경우에는 65를 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하로 유지한다? 아닌 거고요. 신경안정제와 근육이완제를 뭐라 했어요? 최소. 투여를 필요하다면 해야 할 수도 있지만 최소화해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번입니다. 이거를 많이 틀리셨어요. 이거 단연별 문제풀이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계속 톨사대팡 넣으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잠시 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남자의 심전도입니다. 일단 우리가 심전도가 나오면 심전도가 뭔지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접근을 하라 그랬어요.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뭐로 분석하셨어요? 다들 단형으로 분석하셨더라고. 아니 이거를 왜 단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양이 다 똑같아야 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디가 모양이 다 똑같습니까?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다형 중에서도 어떤 비틀림, 약간 나선형 형태로 꼬여진 형태가 나와 있는 비틀림 신실 빈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형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형이고 비틀림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처치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환자의 혈력학적인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확인해야 된다. 안정성을 확인해야 된다. 봤는데 많은 게 제시되진 않았어요. 많은 게 제시되진 않았고 요거 하나
의식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 혈액학적 안정성을 확인할 때 다양한 게 있었어요. 쇼크의 증상 징후, 발한, 소변의 감소, 흉통 이런 것들. 그리고 혈압 가장 명확하게 제시가 돼주면 혈압이 좋겠지만 이건 혈압은 제시되지 않았고 어쨌든 의식이 저하가 있다라는 얘기는 환자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맥박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동기화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정기적 충격을 정할 때 줄 때는 동시성과 비동시성 그래서 동기화 비동기화를 줄 수가 있는데 동기화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우리가 어떤 심실의 재분국 과정에서 전기 충격이 가해져서 어떤 심실세동이 유방될 수 있기 때문에 QRS파에 딱딱 맞춰서 줄 수 있는 거 알파가 구분되는 경우에 동시성을 주는 거고 얘처럼 환자가 불안정하고 알파를 찾는 게 어려워서 이 전기적 충격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 땐 뭘로 하다? 그냥 제세동 비동시성을 때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환자를 위해서. 네, 일단 여러분들이 접근이 단형으로 하신 분들이 있었고 다형으로 갔어도 환자가 맥박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동시성 선택하신 선생님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다고 하셔가지고 아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어요. 다음 환자의 이송 중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처치로 옳은 것은 70대 남자가 새벽에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환자의 이송 시간이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의 의식은 뚜렷하며 협조적이고 심전도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심전도 먼저 확인해라. 심전도 이거는 뭐예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PSVT라고 잘 찾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혈력학적 안정성 확인해라. 두근거림만 제시되어 있어요. 환자의 의식은 뚜렷하고 협조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정적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좁은 QRS를 보이고 혈력학적으로 안정적인 환자, 더군다나 규칙적이다라는 것들을 보였을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미주신경 수기를 하거나 아데노신을 투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물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고 미주신경 수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결국 자 미주신경 수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뭐 할래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양한 방법만 알지 제일 먼저 뭘 해야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70대 남자가 새벽에 호소했다고 했어요. 우리 목동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배제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강조했어서. 그래서 65세 이상 환자들한테 사용했을 경우에는 무수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아라. 금기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럼 나머지 구역반사, 안구압박, 발살발수기 다 이거 미주신경수기인데 뭐부터 하느냐. 참고문헌에 가장 먼저 발살발수기를 사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좀 헷갈렸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구압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미주신경수기의 하나긴 하지만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또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19번입니다. 이거 답 여러분들 되게 쉽게 찾으셨죠? 근데 이거 되게 위험했던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이거 분석 뭘로 하셨어요? 심전도? PSVT 아닙니다. 이거 PSVT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한번 볼게요.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식이 저하되어 있고요.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혈압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인데 그럼 심전도가 뭐느냐? PSVT가 매우 유수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우리 그 조기 흥분 증후군 환자에게서 조기 흥분 증후군의 환자에게서 심방세동이 발생한 심전도였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뭘로 물어봤든지 처치는 같잖아요. 다행인 게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동시성 심혈통전환이 필요하구나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었어요. 근데 동시성 율동 전환인데 전기 에너지 몇 줄로 줄래 했다 그러면 이거는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액학적으로 만약에 그리고 안정적이었다 그러면 또 답을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액학적으로 안정적인 환자, 이러한 심전도의 양상을 보이는 환자한테 프로케나마이드를 투여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었을 경우에는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단 제세동은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알파가 뚜렷이 보이니까 비동시성인 제세동은 해당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탈리스 투여는 이러한 환자한테는 금기예요. 금기. 그래서 옳지 않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천운이다. 그냥 단순하게 이 동기 심장 율동 전환을 물어본 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힐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맞히기만 하면 되지 뭐.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번입니다. 그래서 23년 첫 기출에 아랫면의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심근경색의 어떤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결국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 아랫면 심근경색이 의심되니까 어디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측 흉부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왜? 우심심경색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를 보면 심전도를 볼게요. 환자는 일단 흉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12유도 심전도 및 우측 가슴 유도를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뭔가 느낌이 오니까 우리 심전도가 주어지면 심근경색 위치부터 찾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만한 게 뭐예요? 뭔가 우심실경색 나올라나? 그러면 2,3-AVF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2,3-AVF에서 상승이 보이고 ST 상승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확인하기 위해서 우심실경색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버스를 찍어본 거고, 리버스를 찍어봤을 때 V3에서 5까지 ST가 1mm 이상 상승이 있을 경우에는 우심실 경색을 진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우심실 경색의 진단 기준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심실 경색 치료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결국. 그래서 답을 보면 일단 니트로카인 이거 뭐 안 되고, 니트로글리세린 혐의 투여의 니트로글리세린의 금기증이 하나가 있었죠. 우심실 경색일 때 안 된다. 그리고 환자 지금 혈압이 80에 60이에요. 우리 혈압이 낮은 경우에 니트로글리세린 투여할 수 없고, 모르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얘도 혈관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혈압이 낮은 경우에 투여할 수 없습니다. 우심실경색에 그래서 가장 큰 치료는 뭐라 그랬어요? 전부화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생리식염수 투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답은 생리식염수 정맥 투여였어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른 문제 20번 들어갈게요.